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던 캘리포니아 팔브룩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동네에서는 브리트니 킬고와 코리 킬고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둘은 모두 사실 미주리에서 나고 자랐지만 코리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부대를 옮기며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브리트니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브리트니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술, 마약 등 문제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으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곤 했던 착실한 소녀였어요. 사실 코리도 교회에서 만난 청년이었죠. 이들은 고3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났고 만나자마자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말이 잘 통했고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만난 지 몇 달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10년에 결혼까지 했어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결혼을 했던 이유는 코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할 바에야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일찍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캠프 펜들튼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들은 이 당시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였고 결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이렇게 거의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간 부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달랐고 코리는 긴 시간을 근무를 하며 보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함에 지쳐서 잠만 잤어요. 브리트니는 새로운 지역에 사니까 친구도 없고 의지할 곳은 코리밖에 없는데 그런 코리마저 브리트니에게 관심을 딱히 주지 않으니 너무 외로웠어. 평생을 자라면서 착한 소녀로 자랐던 브리트니는 이제 갓 20대가 된 지금 다른 또래들처럼 파티도 하고 재밌게 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매일같이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고 코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일 때 그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고 2012년 4월 17일자에 미주리로 돌아가는 비행기표까지 구매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브리트니의 계획은 코리가 파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짐을 빼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4월 17일 브리트니의 부모님은 공항에서 브리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돼도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부모님은 브리트니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번호는 브리트니의 휴대폰이 맞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브리트니가 아닌 웬 낯선 남성이었어요. 그 남성은 자신이 이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주웠고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브리트니 엄마가 계속해서 전화를 건 걸 보고 전화를 드린다고 말을 했고 브리트니의 엄마는 이 휴대폰을 경찰에게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브리트니의 휴대폰을 경찰이 건네받게 되었지만 이상했던 건 브리트니의 휴대폰이 그들이 살고 있던 팔브룩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브리트니의 실종 신고가 바로 접수되었고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알게 된 건 브리트니의 실종 당일날, 그날 저녁 브리트니는 루이스 페레즈라는 다른 해병 대원이랑 저녁 데이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은 루이스 페레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날 저녁 약속이 있었던 게 맞다며 사실은 저녁에 크루즈를 타려고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들이 예약 시간보다 약간 늦어서 배를 놓치게 됐고 일단 브리트니를 입구에 내려주고 자신은 차를 주차를 하고 돌아와 보니 브리트니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왜 말도 없이 떠났을까 의아했지만 브리트니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딱히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고작 주차하러 잠깐 간 사이에 브리트니가 떠나는데
왜 문자나 전화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루이스는 그 잠깐 새에 다른 사람이랑 놀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린 게 조금 수상했어요. 이때부터 경찰은 루이스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루이스는 당시 45살의 남성으로 해병대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16년간 복무했던 남성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부대 안에서 부인이랑 13살짜리 딸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루이스는 코리와 브리튼이랑 친한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 같은 부대 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게 다였대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브리튼이랑 루이스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편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굳이 데이트를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는 유부남인데 왜 다른 유부녀인 브리트니와 데이트를 나가게 된 걸까요? 우선 경찰은 루이스의 전 여자친구랑도 만나서 질문을 했고 전 여자친구는 루이스는 항상 모든 관계에서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아마 지금도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루이스는 평소에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좋아했는데 종종 선을 넘곤 해서 문제가 됐고 가끔은 정말 무섭게 굴 때도 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경찰은 루이스의 바람 행적을 살피던 중에 루이스가 그냥 다른 여성들이랑 만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 아이의 가정도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도로시 마젤리노였어요. 부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집에는 던전이라고 불리는 19금 동영상을 주로 촬영하던 장소도 따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루이스와 도로시의 성노예인 제시카 로페즈라는 여성 또한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서는 계약서 또한 있었는데 그 내용은 루이스랑 도로시가 제시카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제시카는 매일같이 추운 지하실에서 지내야 됐고 24시간 내내 개 목줄을 차고 생활을 해야 됐대요. 제시카에게는 이러한 생활이 일상이었지만 루이스에게는 퇴근하고 잠깐씩 들러서 재미를 보는 취미생활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집에 부인이랑 딸까지 따로 있으니까요. 사실 도로시랑 브리트니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브리트니가 도로시의 집에 놀러 갔다가 루이스를 처음 만나게 됐고 그렇게 아는 사이가 된 것이었죠. 루이스는 브리트니가 바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하고 소녀 같은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때묻지 않은 것 같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도로시는 브리트니가 싫어졌어요. 도로시는 루이스랑 브리트니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고 극심한 질투심을 느꼈고 후에는 브리트니를 성병이라고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들을 다 얻은 후에 사건 당일 브리트니랑 루이스의 휴대폰 사용 위치를 추적해봤어요. 루이스의 증언대로라면 이들의 휴대폰은 팔부룩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디너 크루즈를 타러 갔어야 될 텐데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이들은 둘 다 그날 저녁 팔부룩을 떠난 적도 없었고 모두 도로시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경찰은 이들이 디너 크루즈 쪽으로는 간 적도 없다는 것을 안다고 루이스에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짓말이 안 먹힌다는 걸 알아챈 그는 서서히 진실을 조금씩 밝히게 돼요. 루이스는 사실 브리트니가 코리를 떠나려고 짐을 쌀 때 자신이 그녀를 도와줬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도와주며 브리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리트니는 법적으로 아직 이혼도 안 한 상태에다가 떠나려고 짐을 싸는 중인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는 안 됐다며 거절을 했대요. 하지만 루이스는 거절을 잘 못 받아들이는 성격이었고 언제 멈춰야 될지를 몰랐어. 루이스는 다시 한번 그럼 자신이 오늘, 내일, 그리고 이사를 갈 때까지 이사 준비를 다 도와줄 테니 그럼 자신이랑 데이트를 나가달라고 또 한 번 물었고 브리트니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하지만 그는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사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 5명까지 데려와서 이사를 최대한 빨리 도와주겠다고. 그래야 브리트니도 코리를 빨리 떠날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브리트니는 이 제안에 안타깝게도 솔깃했어. 왜냐면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군인 5명을 공짜로 쓸 수 있으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브리트니는 데이트 승낙을 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찜찜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에게 전화를 해서 도로시와 제시카, 루이스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걸 아는데 루이스가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괜찮냐고 물어보게 돼요. 도로시는 그럼 브리트니에게 괜찮다고, 루이스는 다 큰 성인 어른이고 자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냅둘 거라고,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브리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도로시의 의견을 들은 브리트니는 한시름 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었어요. 브리트니는 자신의 고향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의견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차피 그 동네를 뜰 거고 이혼할 건데 그냥 데이트를 나가서 맛있는 저녁이나 얻어먹고 오라며 이제 솔로 생활을 맘 편히 즐길 자격이 있다며 그녀에게 안심을 시켰고 그렇게 루이스랑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날 브리트니를 저녁 7시 40분경에 태웠어요. 그리고 브리트니는 친구들과 도로시에게 확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편했는지 차를 탄 지 10분 만에 자신의 친구 중 한 명에게 문자로 도와줘 라고 보내게 됩니다. 브리트니의 친구는 12분 후에 답장으로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브리트니에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점점 더 걱정이 됐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브리트니는 문자로 8시쯤에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지금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있어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데이트를 나갔던 날짜는 4월 13일이었고 브리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될 날짜는 4월 17일이었어요. 브리트니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랑 연락이 됐던 건 13일 저녁 8시경이었죠. 그때부터 17일까지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브리트니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우선 루이스의 차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정말 쉬웠어. 우선은 차 문을 열자마자 경찰을 맞이하고 있던 게 AR-15 소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총의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본 결과 도난 총기라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았어요. 또 차에서는 피가 묻은 가방이랑 장갑 또한 나왔고 그 피의 DNA 조사 결과 피해 주인은 브리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서는 브리트니랑 루이스의 DNA가 묻어있는 전기 충격기 또한 발견됐어요. 경찰은 우선 그가 이 범행에 100%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는 밝혀졌으니 이제 정확한 타임라인을 잡기 위해서 도로시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밝혀야 됐습니다. 왜냐면 브리트니랑 루이스의 휴대폰 위치가 사건 당일 도로시의 집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은 도로시랑 제시카랑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에 찾아갔지만 그 집은 빈집이었고 도로시랑 제시카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짐까지 다 가지고 사라진 걸로 봐서 이들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그렇게 경찰은 현상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찰은 동네의 라마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직원은 제시카인지 도로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한 명이 자신의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확실하다며 제보를 줬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을 했어. 경찰이 발견한 건 제시카였는데요. 그녀는 온몸에 칼로 그은 상처가 가득했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손목이나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었기에 판단이 힘든 상태였어. 그리고 피범벅이 되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화장실에는 경찰 돼지 새끼들은 읽어라 라고 쓰여진 메모가 있었고
그 메모 밑에는 A4 용지 8장 분량의 브리트니의 사건에 대해서 쓰여진 종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에 적혀진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려보자면 13일 저녁 브리트니는 루이스가 자신을 디너 크루즈에 데려가는 줄 알고 나갔다고요.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루이스는 디너 크루즈 말고 그냥 도로시의 집에 놀러 가자고 계획을 바꿨대요. 브리트니는 불편함을 느꼈고 도로시랑 제시카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아는데 그 사이에 불편하게 끼고 싶지 않다고 그냥 차를 돌려서 자신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루이스는 그 말을 듣고 네가 좋건 싫건 도로시의 집에 가야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 브리트니가 자신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루이스는 그동안 그녀를 도로시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 집에서 브리트니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브리트니를 죽이기 전에 고문을 했고 최종적으로 제시카가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그리고는 브리트니의 시신을 집 근처 강에 버렸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경찰은 종이에 적혀진 대로 그 강에 가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브리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바로 부검에 들어갔어요. 부검 결과는 종이에 적혀진 것이랑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하기 전에 고문을 당했고 최종적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체에 접히는 부분에는 모두 칼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토막을 내려다가 포기한 자국들처럼 보였어. 또한 경찰은 수사 중에 4월 13일이 제시카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측한 바로는 제시카의 생일 선물로 브리트니를 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죠. 우선 제시카는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경찰은 여전히 도로시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그 호텔에 도로시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호텔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도로시가 호텔을 떠난 것이 포착되었죠. 혹시 도로시가 경찰이 호텔에 들이닥칠 것을 알고 제시카에게 진술서를 쓰게 한 후 칼로 그녀를 공격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루이스와 제시카와의 면담을 통해서 경찰은 도로시가 이 집안의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집 구석구석에는 도로시가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는데 허락 없이는 열지 말 것, 휴지를 놓을 때는 옆이 아닌 위로 둘 것 등등 굉장히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도로시의 취향에 맞게 지시하는 것처럼 적혀서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가 브리트니를 이미 싫어했던 것도 알았고 브리트니가 살해된 후 도주한 걸로 봐서 도로시도 100% 연관이 있는 것 같았죠. 경찰은 며칠 후에 도로시가 버지니아주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버지니아에 머무르고 있는 도로시가 유죄가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도로시는 경찰이 증거도 없는데 자신을 추궁한다며 유죄가 밝혀질 때까지 자신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에 더 집중을 해야 됐어요. 사실 도로시는 그렇게 버지니아주에 계속 숨어 있었다면 그녀의 상황에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사건 몇 주 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동네 호텔에 숨어 지내다가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이스, 제시카, 도로시 모두 사건 2년 후에 재판에 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고 뻔뻔하게도 이 셋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루이스랑 도로시는 편을 먹고 자신들은 집에 있지도 않았고 나갔다 돌아오니 제시카가 이미 브리트니를 살해한 후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루이스의 휴대폰 위치가 도로시 집에서 확인됐다는 것과 그의 차에서 나온 DNA 증거들이 그의 주장이랑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 셋은 모두 다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루이스는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는 브리트니의 가족에게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그리고 자신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금 용서하겠다며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할 판에 뻔뻔한 발언을 했어.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이들이 브리트니를 죽인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견된 살인이었던 건지 아니면 브리트니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홧김에 저질러진 사건인 건지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도로시는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감옥에서 작가가 되었고 내면의 목소리라는 시집을 출판했대요. 이 책에서는 자신이 감옥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시는 펜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연인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신이 낸 책을 읽어보라며 PR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브리트니를 죽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